그냥 바로 여쭤볼까요? 연봉은 그럼 어떠셨어요? 처음에 코넬 대학교 있을 때는 예. 월급을 많이 주니까 깜짝 놀랐죠. 예. 홍콩은 그보다 더 잘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으로 오면서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대학에서의 이노베이션이 왜 안 일어나냐 하면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최우수 두뇌가 대학으로 들어와야지 거기서 이노베이션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이분들한테 좋은 처우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지 네. 결국은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월드마켓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딱 따져서 이 사람 너무 많이 받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에 달려 있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이야기 오늘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김 교수님 앞에 이제 붙는 타이틀이 홍콩 과기대에서 연세대로 바뀌었네요. 네네. 저 잉크에 아직 잉크 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옮겨오신 거예요? 네, 며칠 전에 비행기 타고 왔고요. 사실 제가 미국 유학부터 시작하면은 제가 코넬 대학교랑 그 홍콩 과기대에서 이제 재직했던 기간이 10년 이상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국에 오기까지 되게 고민들 많았고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직장인으로 치면 회사 옮긴 거죠.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그 아시아의 주요 대학의 예. 그 연구 경쟁력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옮기시면서 이제 이 대학 저 대학의 특징도 알겠고 이래서 이 대학이 잘 되는구나. 이래서 이런 대학들은 좀 어렵겠구나. 네.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셨을 텐데 네네. 그냥 바로 여쭤볼까요? 연봉은 그럼 이제 코넬대에서 홍콩 과기대에서 한국 연세대로 옮기면서 네네. 보통은 회사원들은 이제 옮기면 연봉이 이제 조금씩 뛰는데 그렇죠. 일은 힘들어질 수 있어도 보통 그래서 옮기니까 네네. 어떠셨어요? 그 처음에 코넬 대학교 있을 때는 예. 월급을 많이 주니까 깜짝 놀랐죠. 야, 잘 주는구나라고 했고 예. 홍콩은 그보다 더 잘 줍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있다 보니까 예. 정말 이제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자 하는 학교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연봉을 더 많이 줘서 그래야 훌륭한 교수가 오니까 네네. 예.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 과기대 가면서 월급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으로 오면서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씁쓸한 후기를 남깁니다. 교수님들은 그냥 예를 들면 몇 년 차 내지는 네. 그 정도면 비슷비슷한 거죠. 지금 사람에 따라서 연구 성과도 다를 수 있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연공제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예. 제도이지만 예. 코넬이나 홍콩 과기대, 미국의 주요 대학들, 아시아의 정상권 대학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연구 성과에 대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차 교수님보다 갓 뽑혀온 신임 교수의 연봉이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미국 대학, 홍콩 대학 연봉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반토막 이상 났다는 그 말씀까지 주시니까 지금 연봉을 묻는 셈이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략 얼마쯤 됐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이제 통계가 있고 경제학 네.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는가? 예. 지금 조교수 그러니까 처음 딱 졸업해서 받으시는 분들이요. 예. 미국의 주요 대학들, 연구 중심 대학들이죠. 하면은 이제 2억 5천 사이를 받습니다. 홍콩 과기대 교수도 그 정도 받습니다. 그 정도. 근데 미국도요. 티칭 스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니라 주로 학생들만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의 신임 조교수의 연봉은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별로 싼 나라가 아닌데 네. 대학 교수 인건비는 꽤 차이가 나게 저렴하긴 하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경쟁력이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드셨나 봐요. 월급뿐만은 아니죠. 예. 근데 그거 얘기 우리가 하기 전에요. 도대체 대학 경쟁력이 뭐 중요하냐? 좀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대학이 미래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말은 그게 대학이 우리의 미래죠. 거기에서 미래를 우리 먹거리 기술도 나오고 네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도 나오고 하니까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맞습니다. 꼭 필요하냐? 감은 안 오죠,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대학 경쟁력이 왜 중요하냐고 이제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연구 개발의 전초기지다.
첫 번째. 두 네. 번째, 모든 인재 양성과 인재 유치의 요람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예, 다 거쳐가니까 거길. 네, 거기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근데 최근에 세계은행의 그 세계 개발 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중진국 꼭대기에 있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나라와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의 가장 핵심적인 발전 전략의 차이가 예. 이제 이노베이션인데 음흠. 이노베이션이 어디서 오냐 살펴봤더니 예. 대부분 대학과 학계의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른바 산학협력 우리도 종종 하는 거. 종종 얘기 이제 좀 약간 뭐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이노베이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대목이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설비 투자 많이 하고 돈 많이 끌어들어서 기계 사다가 뭐 야근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가성비 높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국민소득 15,000불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네네. 거기서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 되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못 만들어서 아유 이게 이렇게 비싸? 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그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만드는 게 기업들이 밤새 연구원 뽑아서 연구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라 대학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더라는 말씀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 가장 최근에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인류의 지혜를 다 뽑아서 뭔가 코로나를 이겨보자 이렇게 했을 때 코로나 백신을 만든 거잖아요. 예. 코로나 백신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파이저 백신 기억하시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기억하실 텐데 예. 파이저 백신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제 터키 출신의 이민자였던 독일 이민자죠. 예. 그러면 독일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르샤린과 웨즐렘 튀레지 이분들이 이제 의대 교수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mRNA를 이제 연구하시다가 이게 뭔가 이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뭔가 거기서부터 대학 벤처를 만드셨죠. 예. 그래서 mRNA 백신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상용화시킨 것이 파이저라서 그 모더나라는 회사 또 만들었다는 파이저 모더나 그죠.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사실은 대학에서 시작한 벤처 기업의 그 산학 협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이제 모더나 파이저고요. 예. 또 하나의 큰 축이 뭐였냐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잖아요. 우리 예. 많이 맞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이름이 뭐냐면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가 만들었고요. 돈을 주로 누가 많이 댔냐면 이제 설비랑 돈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댔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산학 협력으로 만든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여전히 이노베이션 기능 굉장히 이제 뭔가 연구 개발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또 기업 주도로 이제 점점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 기술 주도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누가 거기서 일할 사람을 누가 되느냐 하면은 대학에서 만들어서 그 인재를 양성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결국 이 산학 협력 과정이 없이는 어렵다.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선진국에 안착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산업협력이라는 걸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냥 정부에서 지원금 주면 그거 그냥 받느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꽤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기업들이 뭘 연구개발이 필요하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들든가 네. 기업에서 인재를 뽑아서 본인들이 연구를 하죠. 사실은. 네네. 대체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교수들이나 대학의 인재들이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연구만 하니까 네. 연구개발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 기술 사고 그 대학 지원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은 대학대로 연구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또 필요한 거는 스스로 하고 그러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친 것과 실제 현장에서의 괴리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사실 저는 그래서 더 산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니 사람을 뽑았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모르네 이러면 굉장히 별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그 계약학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노베이션 부분들을 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대학에서부터 잘 길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듣고 보니 네. 원인이 뭘까? 대학의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들이 대학을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뭐 둘 다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인센티브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 가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어렵게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했는데 대학에서의 이노베이션이 왜 안 일어나냐 하면은 적게 일어나냐 하면요. 예.
일단은 인사가 많삽니다. 왜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오는 것을 좀 주저주저하고 꺼리냐. 특히 교수들, 특히 교수 레벨. 예. 그러니까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교수 될 수 있는 박사급 레벨. 예. 일단 급여 문제죠.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거는 교수 처우 혹은 박사급 레벨의 처우가 되게 낮다. 근데 급여가, 이게 예. 저는 좀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여전히 일반적인 국민들보다는 많이 받으시죠. 뭐 1억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뭐 적으냐라고 하면은 국민 평균보다 당연히 훨씬 높으셔서 뭐 이렇게 뭐 부자보다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 이분들한테 좋은 처우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지 네. 결국은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핵심 인재들은 돈을 많이 줘서라도 이렇게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교수라든지 박사의 마켓은요 월드 마켓입니다. 월드 마켓. 그렇겠죠. 기술 뭐 저만 해도 뭐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월드 마켓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딱 따져서 이 사람 너무 많이 받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그렇겠죠. 네. 인도 대학 혹은 영국 대학, 뭐 핀란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뽑아오려면 그 나라 교수 월급을 생각해야지. 네. 우리나라 회사원 혹은 우리나라의 다른 직업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뭐 이게 좀 논리가 점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투세 문제랑도 비슷합니다. 자본시장이 다 월드로 열려 있는데 이게 미국에 투자할까 대한민국에 투자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금투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결국은 자본으로 인한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대한민국과 미국 혹은 다른 나라와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월드마켓은 항상 월드랑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 금투세 문제도 다른 나라 투자했을 때의 이익과 같이 고려되어서 적정선을 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논리가 네, 돼서 이해됩니다. 네, 예. 일단 그 급여가 월드마켓에 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뭐 그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셔서 연봉 협상하다 보니 더 이제 절실하게 느끼셨을 텐데. 아니 이게 근데 더 문제는요. 연봉 협상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넬과 당연히 연봉 협상하고 올 때. 네, 올 때. 그리고 넌 되게 잘하는 교수네. 그러면은 더 많이 당연히 주는 거고. 이제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이 여전히 연공제입니다. 몇 년 차세요? 그러면 이 정도입니다라고 제시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의 모든 이력의 증명을 다해서 당신은 박사 받은 지 뭐 17년이 됐네요. 뭐 몇 년이 됐네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연봉이 계산되고 거기서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오래되면 굳이 성과가 없어도 연봉이 꽤 높아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요. 연공제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올라가니까요. 승진할 정도만 겨우 맞추면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외국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해 평가를 이제 해서 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해 평가해서 성과급제를 가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 홍콩과기대는요. 성과급제를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1년에 3% 정도 올립니다. 예. 그런데 모든 교수를 다 3%를 올리는 게 아니라요. 예. 이건 연공제잖아요. 모든 교수를 3%를 올리는 거는요. 그런데 1%만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재배분으로 해주는 건데요. 몰아주는군요. 네, 뭐 다른 이제 잘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이제 보상을 더 하는 건데 이게 한 해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지난 3년의 성과를 가지고서 이제 월급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0%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만 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10%가 그 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가면 그게 쭉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거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월급을 바꾸는 월급 올 한해 고생하셨으니까 뭐 네. 얼마 보너스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베이스라인이 이듬해에는 어차피 작년 연봉으로 다시 똑같이 돌아오니까 시작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상 받으면 평생 그 인상폭이 계속 적용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성과자인 분들은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3%인데 계속 1%만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월급을 깎은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이런 시스템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우리나라 교수로 안 올 건데 네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 과기대든 혹은 뭐 코넬대든 다른 대학이든 교수들 월급 많이 줄 때 총장님 가슴이 뿌듯해서 많이 주는 데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적게 주고 싶겠죠. 네. 그러나 그 적게 줘서는 인재가 안 오니까 네. 열심히 많이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적게 주어도 유지되느냐, 이게 왜 변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왜 안 줘요라고 따져봐야 이건 평생 앞으로 계속 안 주는 거고 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굳이 연봉 높으신 훌륭한 교수님을 안 모셔와도 학생 받고 이른바 대학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 학생들이 여기에 훌륭한 교수가 있으니까 난 이 대학 진학하고 이 등록금 낼 거야 라고 결정하지 않고 네. 그냥 뭐 대학 순위대로 대충 들어가서 교수님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4년 마치고 나는 그냥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거지 뭐라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놔도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대학 시스템 때문은 아닐까요? 그 부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교수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 그냥 간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학들이.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 쪽에서 뭔가 거기서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나오는 이노베이션이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임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 환경과 정주 환경 다 예. 들어 있습니다. 연구 환경은 훌륭한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에 오면 연구 환경이 어떤지? 네, 연구하기도 힘들어지죠. 왜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원생이 혹은 미국이나 홍콩에 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학원생이 훌륭해야 돼요. 연구하려면 교수님들은?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연구를 하는 거니까요. 내 파트너가 예. 나쁘게 말하면 수족처럼 부릴 혹은 나랑 같이 함께 우리나라 대학원생은 대충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로만 경쟁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아까 제가 계속 홍콩과 미국 얘기하는데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보다 항상 한번 보시면은 홍콩의 3개 대학과 싱가포르의 2개 대학은 항상 서울대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항상 위에 있죠. 이 대학이 예. 왜 위에 있는가? 그러니까 교수가 훌륭해서도 있지만 되게 굉장히 훌륭한 대학원생들이 여기 오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는 선순환이겠죠. 그래서 선순환의 예. 고리가 도는 거죠. 예. 저만 해도 왜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박사 안 합니까? 미국에 왜 가서 합니까? 대학원생들의 처우가 그만큼 좋지 않고 예. 또 일단은 대학원생들이 한국어로만 해야 되면은 그 교수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주 환경이라고 혹은 연구 환경, 정주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뭐 외국 대학 교수가 꼭 한국어 해야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의 인재를 받으려면 네.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 학생들도 그 사람 언어를 최소한 공용어로는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 하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돼라고 하면 인재가 왜 오겠냐 그 말이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미국 전부 다 이제 영어로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홍콩 사람들도 영어 힘들어해요.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자기 예. 광동어가 자기 모국어인데. 예. 근데 관공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대학의 모든 문서는 다 그 영어와 중국어가 공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인재를 받으려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폐쇄적이네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마음에 들면 오세요. 아니면 마세요가 되고 있으니까. K-팝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의 중요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굳이 오려고 하지 않고 네. 여러 이유로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굳이 뭐 훌륭한 교수를 뽑기도 어렵고 악착같이 뽑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네. 와서도 연구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예. 그러니 그냥 고만한 환경에 만족하는 교수들만 우리나라에 있다. 교수님들 들으시면 제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으신 생각은 들 수는 있겠으나 그냥 과장 확대 요약하면 그럴 수 있다는 90% 정도 얘기네요. 그럴 것 같고요. 예. 10% 정말 여기서 어떻게든 해보시려는 훌륭한 교수님도 계시죠. 물론. 그렇군요. 네. 뭐가 또 좀 문제입니까? 몇 가지 좀 짚어보죠.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교수 처우, 급여가 낮다, 연공제다, 강의 부담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 부담. 교수님은 강의가 업인데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어떡해요? 업이 아니에요? 이게 연구 중심 대학은 연구가 업이고요. 예. 강의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쓴 강의에 쓴 에너지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은 근데 강의 들으러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등록금을 그래서 내는 거고. 저 근데 교수님들이 에너지의 5%만 거기에 쓰시면 어떡해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연구 잘하는 교수가 꼭 강의 잘하는 건 그건 아닐 것 아니라서요. 같아요. 네, 요즘에는 강의가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 더 훌륭한 강의자들이 많아서요. 예. 네, 강의 부담이 굳이 많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강의를 전업으로 해서 예. 정말 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제한적으로만 들으면 되고 교수랑 학생이 예. 결국은 함께 이노베이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은 보통은 가서 강의 듣고 본인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대학의 수입, 매출이라는 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등록금 수입에서. 네네. 그러면 강의를 잘하지 않고 연구를 잘하는 교수님을 굳이 뽑아야 하는 네. 인센티브는 어떻게 작동해요? 그 대학의 랭킹을 매기고 나서 예. 그 대학 랭킹 때문에 학생들이 막 가잖아요. 근데 그 대학의 랭킹의 주요한 핵심이 연구지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더군요. 네네. 예. 그래서 대학은 그래서 연구 능력을 올려서 예. 근데 그게 사실 이노베이션이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R&D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돈이 그 연구 능력이 높아지면 대학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더 예. 좋은 학생들이 오려고 하는 거죠. 코넬대나 홍콩과기대 같은 그 순위 높은 대학들은 네. 그래 학생들 등록금도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싼 등록금으로 비싼 연봉을 드리는 교수님을 모셔와야 되니까. 네. 그럼 학생들은 그 왜 한국에 있는 서울대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내느냐를 생각해 보면 네네. 강의가 훌륭한 거가 아니죠. 아니라 네. 대학을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평생 수익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대학의 간판값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서 배워지는 지식은 되게 제한적이고요. 저도 대학생활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가는 이유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는 다양한 친구들 때문이라면 왜 대학을 가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네. 친구들이 다른 곳에서 모여서 할 수 모여 있다면은 독서 클럽을 했더라도 똑같은 친구들이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은 좀 잠깐 맞습니다. 들었네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좀 말씀드리면요. 이어가죠. 도대체 네. 대학이 좀 어떤 게 문제냐면서 연구 환경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구비만 해도요. 홍콩의 시스템 미국 연구비를 지원해 보기도 하고 한국 연구비도 지원을 해 보면은 네. 일단은 한국 연구비는요. 한글로 쓰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심사하느냐? 예.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나보다 연구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심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 내 친구들이 확률도 꽤 높습니다. 누가 지원했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구비를 지원했을 때. 뭐 거기 뭐 몇 명 되겠습니까? 다 네트워크죠. 그래서 연구비는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 정부 연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연구비 지출을 심사하는 교수들이. 네네. 예. 제가 홍콩에서 이제 연구비 심사를 하기도 하고 연구비를 받아보기도 하면서 예. 굉장히 놀랬던 게요. 당연히 영어로 쓰고요. 예. 그거를 홍콩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아요. 대부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한테 보내서 이거 연구비 많이 줘도 되는 연구입니까를 심사를 받아옵니다. 정당한 보수를 드려요 그분들한테. 예. 이 연구비 이게 5장인데 이거 읽어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세요. 이거 줘도 됩니까? 그 심사를 미국, 영국, 프랑스 다양한 분들한테 맡긴다는 거군요. 네, 대한민국에서 잘하시는 분은 그 연구비 심사를 해달라고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나랏돈 쓰는 대학 연구 지원은 연구를 프랑스어로 하시든 영어로 하시든 그렇게 내시게 하고 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을 보고 뽑아달라고 해야지 한국말로 하고 한국 교수들이 뽑으라고 하면 그냥 고만고만한 연구들이 뽑히게 된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을 다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부분 당연히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심사를 의뢰해야겠지만 결국은 이게 월드마켓에서 모든 학계가 월드마켓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도 당연히 월드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연구비 심사부터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이거는 학술진흥재단, 우리나라 한국연구재단이죠. 예.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생각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한국연구재단부터 나랏돈 쓰는 거니까. 네, 나랏돈 쓰는 때니까. 네. 그리고 정주 환경도 정말 심각합니다. 정주 환경이라 하면요. 외국인 교수가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살만한가란 질문인데요. 한국이.
예. 혹은 대학이. 예. 아까 제가 언어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니 나는 영어밖에 못하고 그렇죠. 한국어 못하는데 모든 교수회의라든지 문서가 다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은 영어로는 안 되고. 영어로는 안 되고 그러면 이분이 외국 대학 교수가 오셔서 여기서 나도 예를 들면 나도 학과장이 되고 나도 학장이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겠네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홍콩 가기 때만 해도요. 정말 다양한 나라 교수님들이 학장이고 리더십에 있어요. 모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지 외국 분들이 오셔서 외국 인재가 오셔서 나도 여기에 시티즌으로 시민으로서 잘 활동을 되지. 우리나라는 그냥 잠깐 몇 년 있다가 빠지는 약간 용병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부인이 한국인이라서 사모님께서 죽어도 난 한국에 살아야지만 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셔서 아웃사이더처럼 사세요. 외국의 교수들은 한국에 와서. 그렇죠. 예를 들어 20명, 30명 교수인데 나 혼자 외국인이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영어로 교수회의 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영어로 문서를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메일 와도 하나도 못 읽고 교수회의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9명의 교수가 1명의 외국인 교수를 위해서 영어로도 회의하고 영어로 공지문도 쓰고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한 명이면 안 되고요. 여러 명 크리티컬 매스가 생겨야지만 그런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주 잘하시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학 중에서? 대학 중에서. 어디예요? 그게 KDI 스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네, 한국개발연구원에 거기 이제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수가 그래도 30분, 40분 되는데 네. 외국인이 일단 크리티컬 매스가 돼서 꽤 많으시고요. 교수 중에 외국인 교수가? 네네. 모든 문서 그다음 교수 회의가 다 영어로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다들 한국 대학을 안 오려고 하는데 제 제자 한 명이 제가 코넬 대학교의 마지막 제자가 네. 이번에 코넬에서 박사를 받고 KDI 스쿨로 오거든요. 교수로. 예. 이 친구를 저는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외국 대학 교수를 그러니까 외국인이지만 이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이고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로 오는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KDI 스쿨이 모든 게 다 영어로 되고요. 교수회의도 영어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가요. KDI 스쿨에서 석사 출신이에요. 예. 베트남의 서울대의 경제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인데 KDI 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서 여기서 석사해라.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10여 년, 10년 전에. 예.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코넬 대학으로 박사를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원래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좋았는데 KDI에서 2년 동안 정말 선대 뭐 장학금도 주시고 아주 잘해주랬단 말이에요. 석사 때. 때. 기억이 좋아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박사를 받으면서 호주 대학을 갈까 아니면 KDI 여기로 올까 고민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집이 가까운 호주는 멀잖아요. 그 집이 가까운 KDI 스쿨로 오겠다. 부모님도 월급은 호주 대학이 좀 더 많지만 나 너 얼굴 보러 가기도 좀 자주 갔으면 좋겠고 같은 대충 비슷한 문화권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이 아시아 쪽에 그 뛰어난 친구들은 뭐 월급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입도 선매를 좀 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 줘서 이 장학금 줘서 뭐랄까 한국에서 석사한 게 자기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대요. 한국 잘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익숙하니까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주요 인재들은 미국, 영국, 러시아, 한국 중에 고르라고 하면 다 낯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제 학생이 KDI 스쿨로 오면서 제가 요런 채널도 작동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아시아권에 미국 사람들 한국으로 오려면 사모님이 한국인이셔야 돼요. 웬만하면. 현실적으로 유럽인, 미국인을 우리나라에 와서 석사 공부 좀 하고 가세요 할 만하기는 쉽지 않으니 그러나 이머징 마켓의 똑똑한 학생들은 유학생으로 많이 받아보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더 훌륭한 인재가 됐을 때 한국으로 오기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비자 문제도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박사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비자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KDI가 이번에 9월에 이제 교수가 이제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박사를 예를 들어서 8월에 받으면요. 비자 프로세스가 오래 걸려 갖고요. 이게 제때 못 들어옵니다.
이런 좀 비자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지 말고 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레포트를 냈을 때 저분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받아주면 좋겠다. 네, 그런 비자 문제들도 지금 오늘 제 학생 예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비자 문제를 가지고서 어려워하고 이 비자를 잘 못 받아서 대학 교수로 오는데. 대학 교수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연구원으로 온다 그러면 석사급 연구원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날 괜찮네 그러면서 박사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석사를 받은 친구들은요, 유학 오기가 쉽지가 또 않아요. 박사는 그나마 또 주는데요. 석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저는 외국에서 석사 받았는데 굉장히 잘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연구원으로 받은 다음에 그래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사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학 오기가 비자가 잘 안 나와요? 유학으로 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예. 연구원으로 오기에는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석사 레벨은. 그 차이가 뭐예요? 연구원으로 오는 거와 유학으로 오는 게? 연구원으로 온다는 거는요. 그냥 진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 민간 연구소든가 민간 연구소든 무슨 뭐 대학 연구소도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외국인 교수의 가장 큰 그 어려움은요. 외국인 학교의 부족입니다. 국제학교 부족. 자녀들 교육시킬? 네. 그나마 서울은 좀 기관들이 좀 있는데요. 너무 비싸요. 외국인 학교가? 외국인 학교 엄청 비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건 또 비싸요? 홍콩에 비해서는 2배, 3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등록금이? 네네. 교수 월급은 반이고 왜 그건 또 2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외국인 학교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서울은 낫지만 포항에 외국인 학교가 없어요. 내가 이제 포항 공대로 가려고 하는 외국인 교수인데 포항에 외국인 학교가 없네. 그럼 아이를 어디 입학시키라는 말이냐? 내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포항 공대가 쭉쭉 성장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외국인 학교의 부재. 포항 공대 같이 우리나라의 아주 주요한 대학에 거기 근처에 외국인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외국인 교수를 뽑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자녀 없는 외국인 교수만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외국인 학교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교도 외국인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역시 글로벌 시장일 텐데 네. 홍콩은 어떻게 그게 또 싸요? 우리나라는 비싸고. 그래서 홍콩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요. 학생이 많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요즘에 비인가 국제학교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홍콩은 그거를 다 인가로 바꿔줬어요. 인가로 했어요. 그래갖고 홍콩이 700만 명이거든요. 서울시보다 조금 서울시랑 비슷한데 네. 국제학교가 이제 5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다 인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제학교끼리도 경쟁이 생겨서 이 비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경쟁이 있어야 좀 가격도 좀 내려가고. 네. 우리나라 국제학교 너무 비쌉니다. 이거 뭐 하나 두 개 바꿔서 될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교수 연봉도 그 급여표 자체를 없애야지 외국인 인재가 올 거고 네. 연구 환경도 우수한 대학원생 뽑아야 되니까 유학생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고 네. 외국인 학교도 여기저기 만들어줘야 교수들이 오는 거고. 네. 문서도 다 바꿔줘. 문서도 영어랑 한국말이랑 다 같이 돼 있어야 되고 메뉴판도 사실 식당에 가서 메뉴판도 한국말로만 있는 거는 좀 슬프죠. 그래서 외국의 인재들이 한국의 교수로 안 오고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오고 부장으로 오고 그러나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분들 거기 오셔도 힘들어요. 연봉도 맞고 근처에 외국인 학교 있는 데서 다니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때는 저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려면 한국말을 당신이 배워야지 우리가 왜 당신네 나라 말을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을 한때도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맞춰줘야지. 그래야 외국 인재들이 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고생이 많으셨군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잡 잡으시는 과정에서. 근데 없고 그나마 정말 없고. 제가 그나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제가 이제 의과대학으로 오게 됐거든요. 왜요? 왜 거기로 저 오셨어요? 원래 의사였잖아요. 예, 옛날에 의사였죠. 옛날에 네. 지금도 의사입니다. 학부는 의대를 나오셨으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한국행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연세대학교 다른 과에 비해서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봉이 한 70% 이상 높아요.
아, 또 그래야 거기는 또 교수가 뽑히니까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의대 교수 연봉이 높은 거는 예. 개원하신 분들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다들 개원하러 가시니까 그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좀 연봉을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과 교수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홍콩에서 받은 거의 절반이죠. 으아.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다른 과로 오면 3분의 1로 줄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3분의 1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랬을 때 2분의 1로 주니까 그래 이거는 저거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거는 받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한국으로 이제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아까 외국인 교수들의 상당수가 한국인 아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 아내도 같이 학계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을 먼저 와서 저도 좀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네. 3분의 1은 너무 괴로웠는데 2분의 1은 그래도 좀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다른 과 교수님이 되면 그 연봉이 안 맞으니까 도저히. 근데 제가 의대는요 또 좋은 점이요. 예. 강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만 해요? 그래서 연구를 위주로 하고요. 예. 강의를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의대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테면 교수들이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어느 과든 강의 부담이 적다는 건 교수님 숫자가 학생에 비해서 많다는 뜻이죠. 압도적으로 많죠. 네. 의대는. 네, 의대는. 그래서 강의 안 하시는 교수님도 많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대학원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에 그냥 큰 과목 같은 거 하나 정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선택이고 강의 시수 부담이 압도적으로 낮고 교수가 많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연봉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다른 교수들 중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교수 드물지만 대부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드물지만 굉장히 역량 있는 교수를 이제 뽑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분은 이제 서울대학교로 오셨는데 외국인 교수님이십니다. 예. 원래 이제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이라서 굉장히 훌륭한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내가 한국 분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오셨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그분을 모시려고 굉장히 다른 펀딩을 막 찾아갖고 그분의 연봉을 최대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한 번 또 이제 과학계인데 IBS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과학을 선도하시는 분을 한 분 또 모셔왔는데 그분 모셔올 때도 결국은 이제 IBS는 연봉 체계가 좀 많이 달라서 연봉 많이 드리면서 연구비 최대한 올려드렸고요. 이제 그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쪽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랩이 있고 실험실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많이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쪽 학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여전히 실험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 학생도 있어, 기기도 있어.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를 테이퍼링 아웃하고 이쪽으로 페이즈 인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허락해줬다. 그래서 자기가 옮길 수 있었다.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 오려면 다 끊고 와. 중간에 그 학교 가서 뭐 해요? 잠깐 뭐 좀 보고 와야 돼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를 사직하고 와야 되는데 국제 연구비가 이게 이쪽에서 옮겨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 연구를 펀딩하고 있었을 거고. 네네. 그 연구가 진행돼야지. 네. 그거 저 서울대 갖고 가서 할게요라고 한다고 그 돈 계속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하던 연구를 이렇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못 옮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 대학들은 한 2년, 3년의 유예를 두면서 서서히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되어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그런 걸 하는 교수님이 안 오셨거나 못 오시는 거죠. 오고 싶어도. 아니면 3년 동안 자기 거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 저희가 받을 일이 그동안 없었어요 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겠죠. 월급이 낮으니까 그런 교수님 받을 일도 없었고 저는 사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감사하는 게 사실 저처럼 약간 좀 늙은 교수를 외국에서 받아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한두 번 정도. 아무래도 저의 모교 교수님이고 원래 알던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얘기해서 이거 좀 문제예요. 그럼 최대한으로 이제 그쪽에서 반응을 해서 뭔가를 해주셨거든요. 의대 교수님들. 네네. 요즘 의대 교수님들 다른 일도 바쁜데 지금 저 병원에서도 좀 근무도 오래 해야 되고. 힘드시죠 요새. 네. 괴롭히셨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되지만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그냥 외국인 교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모든 걸 이렇게 네고시에이션 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오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의 우수한 인재가 오는 게 우리나라의 이 연구 능력 혹은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거 이식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밑에서 키우려면 키워지지도 않고 그렇죠. 교수님도 연세대 다니다가 학교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미국으로 가셨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크겠어요, 그게. 그러니 당분간은 외국에서 있는 인재들을 이제 자꾸 대학에다 꽂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해외의 유수한 대학들은 그래서 교수들 연봉도 서로 경쟁하면서 많이 주고 환경도 주고 네. 불편한 영어도 쓰고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안 하면 그 대학은 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콩 과기대나 뭐 코넬대나 등등 그렇게 열심히 경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망하니까라기보다는 예. 대학 자체에서는 우리 대학이 월드 대학이다. 뭐 세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그 자부심을 유지하기 자부심 위해서 유지하는 거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정부의 인센티브랑도 잘 맞습니다. 그래갖고 홍콩은요 예. 등록금 수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정부의 투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인재가 결국 나라에 도움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 모델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정부의 투자 모델이 연구가 얼마나 잘 되느냐랑 이렇게 잘 맞습니다. 아다리가 예. 딱딱딱 맞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정부가 돈 줄 때도 잘 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서 주고. 연구로 줍니다. 연구. 네. 그거 계속 받으려면 해외 인재를 또 데리고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맞물리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예.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지금 저 계속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국 모델로 가든지 아니면은 홍콩 혹은 뭐 유럽 모델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자는 등록금 수입 굉장히 많고 정부의 투자도 많다. 미국은 이제 1억씩 내니까요. 거의. 예. 그 다음에 유럽은 등록금이 낮은 대신 이제 정부가 많이 이제 대학에다 돈을 펀딩을 많이 주는 건데 예. 지금 대학 순위 보면은 어디가 높습니까? 미국이 높잖아요. 압도적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등록금 수입과 동시에 그 정부 투자가 같이 다만이 이루어지는 미국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김현철 교수 등록금 올리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수님 월급 많이 주고 이런 정주 여건 갖추고 외국인 학교도 없으면 대학 내 하나 만들고 등등 하려면 돈 드는데 네. 그 돈 어디서 나오냐고 반론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이제 투자하는 비용도 올라가야 되지만 전 등록금 2배 이상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배 이상 올리되 대신 장학금을 충분히 많이 주자. 예를 들어 코넬 대학이요. 등록금이 1년에 1억이에요. 학생 한 명당. 학생 한 명당요. 예. 근데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요.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집이 가난하면요. 정말 많은 수가 공짜로 다녀요. 공짜가 거의 3분의 1에 가까워 4분의 1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반보다 좀 더 내는 사람들 그 그룹이 있고요. 전액 내는 그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지금 영어 유치원보다 싼 형국이거든요. 네.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영어 유치원에 돈 낼 만한 사람들은요. 영어 유치원보다 대학에다 훨씬 더 돈 많이 내고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들고 그런 의미에서 등록금이 2배가 뭐야.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예.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장학금의 비율도 압도적으로 많이 내서 그 대학의 경쟁률도 갖추고 어려운 사람들도 여전히 잘 다닐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구조로 저는 등록금은 그런 식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 수입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총액이 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정부도 예산 여기다 더 쏟고. 네. 초중고에 쏟는 돈 지금 이제 그거를 일부 대학교에다 돌리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많이 있죠. 교부금. 예. 저 교부금 대학에다가 많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대학도 저는 대학 교수의 연봉을 모든 대학 교수가 다 올려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월드마켓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드마켓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뭐 10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성과가 높은 대학과 그냥 티칭 스쿨의 그 편차가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하향 평준화돼 있어서 저는 그 위에를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고 저기 그냥 티칭 스쿨 그러니까 그냥 학생 가르치는 정도로 하고 있는 대학 교수까지 연봉을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꿀 게 많은데 이게 뭐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바꾸지 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는 점핑하려면 네.
뭐 엔비디아 칩 같은 거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 중국도 만들어낸다는 그거 그냥 단순하게 설비 갖다 놓으면 찍어내는 반도체 언제까지 만들 거냐라고 생각하면 당장 급한 일이 이거라서 네. 이거라서 한 3, 40년 전에도 당연히 안 되던 일이었으나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이런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학계에서는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저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러 온다니까요. 교수님들이요. 제발 좀 가서 얘기 좀 많이 해라.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여기 투쟁을 잘 못해요. 이분들이. 화이트 칼라 출신에. 그래갖고 자기네들 요 연봉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예. 사회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잘 못했는데 김현철 교수가 와서 좀 꼭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교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봉 올리는 건 안 될 거고요. 교수님들 구조 조정도 해야죠, 당연히.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잘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그 인센티브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분들을 없애면서 남는 연봉으로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연봉을 동결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자꾸. 네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는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빨리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죠. 대학 순위를 저도 쭉 보니까 네네. 한국만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미국 빼고는 뭐 웬만한 나라들이 그냥 다 비실비실하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홍콩, 싱가포르는 비실비실 안 합니다. 네, 그럼 몇몇 네네네. 나라들 몇몇 나라들 빼고서 잘 나가는 비실비실하죠. 나라들 빼고 유럽 대학들이 이제 국가가 주는 서브시디로 많이 살았는데 요즘 유럽 경제가 뭐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으니까 보조금도 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럼 유럽 대학 교수들이 힘들죠. 그리고 유럽 대학 교수들은요, 예. 엄청 뺏깁니다. 뺏긴다는 게 어디로 무슨- 뺏기냐면 미국으로 뺏기고 홍콩, 싱가포르로 뺏깁니다. 교수들을요. 왜냐하면 교수 처우가 일단은 뭐 연구 환경은 이제 정부가 많이 줬지만 자기 포켓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별로 없거든요. 세금도 높죠, 유럽은. 이 세금 좀 없죠. 그리고 영국의 몇몇 한 5개 대학 빼고는 네. 이제 교수들의 처우가 낮으니까요. 영국의 한 5개 대학은 미국 시스템을 도입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뺏기니까. 예. 그래서 홍콩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교수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연구 성과가 좋은 교수인데 저기 유럽에서 언더페이드 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언더페이드 된 교수 누군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허. 그러다 이메일 써요. 스카웃 메일을. 너 올래? 어. 우리 연봉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최근에 그 홍콩대에서 이제 영국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 2분을요. 뭐 노벨상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분들을 정말로 모셔와요. 그래도 용기 내서 한국으로 와주셔서 이런 고민도 던져주시고 저는 고맙습니다. 연봉은 좀 깎이셨지만. 네, 김현철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